이번에는 이제 주택임대차와 상가건물임대차를 비교하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임대차는 주택임대차 보호법, 상가 같은 경우에는 상가건물임대차법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모두 다 민법에 대한 특별법입니다. 민법에 대한 특별법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 있죠? 주택임대차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규정하고 있고 상가임대차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그 입법 목적을 보면 주택임대차는 국민 주거생활의 안정을 위해서 주거생활의 안정. 상가는 국민 경제생활의 안정을 위해서 주거와 경제. 주택임대차의 보호 대상은 뭐냐? 누굴 보호하냐? 자연인과 법인 포함합니다. 자연인을 일반인, 개인을 말하고 여기도 법인 같은 경우에 법인도 예전에는 되지 않았는데 법인도 이제 보호를 해줍니다. 자, 여기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중소기업, 일반 법인 있죠? 중소기업 법인 같은 경우에는 그 보호를 어떻게 해주냐면 그 해당한 직원이 그 해당 임차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한 때 그때 대항력을 발생하면서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이 됩니다. 상가도 마찬가지로 자연인과 법인을 다 보호해주고 있습니다. 적용범위 보시면 주택임대차는 주거용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임대차 하더라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고요. 자, 등기하지 않은 건물에 대해서 주택에 대해서도 보호를 해줍니다. 그리고 무허가 건물에서도 불법 건축물에서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이 된다는 거. 자, 그리고 일시사용 임대차는 뭐 숙박업 같이 뭐 한 달 쓰는다 이런 경우 임대차를 하겠다 이런 경우에는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상가 같은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이 가능한 상가 건물 전부 또는 일부여야 됩니다. 그래서 상가는 사업자 등록이 가능해야 돼요. 그래서 사업자 등록이 안 되는 상가 같은 경우에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 것이 비사업자인 교회, 종친회, 동창회 사무실 이건 사업자 등록이 안 되죠. 그래서 보호 대상이 아닙니다. 일시사용 임대차 마찬가지로 적용이 안 돼요. 보증금액의 상한선. 자, 주택임대차는 보증금액의 상한선이 있냐? 즉 내가 보증금 임대차를 하는데 보증금 전세 5억짜리를 한다. 10억짜리를 전세를 한다. 20억짜리를 한다. 30억짜리를 한다. 상한선엔 제한이 없어요.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이 돼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인정해 줍니다. 그러나 상가 건물 같은 경우에는 보증금의 상한선이 있습니다. 상한선이 있어요. 서울 같은 경우에는 보증금이 9억을 초과하면 안 되고 그 다음에 과밀억제권 같은 경우 6억 9천 광역시 이런 데는 5억 4천 그 밖의 지역 3억 7천. 자, 서울 같은 경우는 보증금이 9억이 초과되면 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적용이 안 되는 게 원칙입니다. 즉 여기 9억이라는 거는 환산보증금으로 적용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보증금 5천에 월 270만 원이더라. 그러면 요걸 270만 원을 환산보증금을 적용해요. 환산보증금은 여기 월세 곱하기 100이라고 했어요. 그럼 월세 곱하기 100 하면은 2억 7천만 원이 되죠? 2억 7천만 원. 그리고 기존의 보증금을 플러스 했으면 3억 2천. 총 환산보증금이 3억 2천이 됩니다. 그러면 서울 지역이다라고 할 때 9억 원 이하니까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적용이 된다. 자, 근데 만약에 여기 합쳤는데 월세가 뭐 1억에 900 합치면 900 하면은 환산보증금이 10억이잖아요. 그러면 적용이 안 되죠. 이럴 경우는 어떻게 되냐? 자, 이럴 경우 상가임대차보호법이 원칙적으로 적용이 안 되는데 다 적용이 안 되는 건 아니고 요것만 이제 적용이 안 돼요. 자, 보증금 상한선 초과 시 보호받지 못하는 권리 우선 변제권, 차임 증액 청구권, 임차권 등기 명령. 이 용어 이제 뒤에 설명할 건데 이렇게 안 된다는 거 우선 알고 계시고 만약에 적용이 또 9억 원이 환산보증금 해서 9억 원이 넘는 권리 같은 경우에는 적용이 되는데 어떤 게 적용이 되냐? 대항력,
계약갱신요구, 임차인 권리금 보호, 요거는 보증금을 초과해서 상가임대차 보호법이 적용된다. 대항력, 내가 상가 건물을 인도받고 사업자 등록을 하게 되면 새로운 주인한테 대항할 수 있는 힘, 요거는 보증금 초과도 대항력이 인정해 주고요. 계약갱신요구, 상가가 임대차가 만기가 돼서 내가 다시 연장을 하고 싶다 그러면 최대 10년까지 계약갱신 요구를 할 수 있죠. 이것도 보증금 초과해도 할 수 있다. 그리고 권리금 보호, 새롭게 등장한 권리금도 보호해주는 규정을 적용해주고 있다. 자, 그래서 주택은 보증금의 상한선이 없고 상가는 있는데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다. 그리고 최단 존속 기간, 주택은 최단 존속 기간을 2년으로 보장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택임대차 계약을 1년으로 했어요. 1년으로 했는데 임차인이 1년 딱 돼서 나 좀 더 연장을 하겠습니다 했더니 주인이 1년 계약했으니까 나가쇼 이랬을 때 최단 기간을 법으로 2년을 보여주기 때문에 굳이 1년 계약했더라도 2년 동안 임차인은 살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자, 2년 미만 임대차 계약은 최소 2년을 보장해준다. 근데 임차인은 2년 미만은 주장이 가능하다. 1년 계약을 했어요, 임차인이. 그래서 1년 계약하고 나가려고 그래요. 그때 임대인이 아니 무슨 소리야? 최단 기간 2년 보장했으니까 2년은 살아야지. 2년 살고 나가. 이랬다고 했을 때는 임차인은 그거를 거절하고 임차인은 2년 미만을 주장, 1년 미만을 주장하면서 1년 계약을 하고 나갈 수 있다. 이 얘기예요. 상가는 최단 존속 기간을 1년으로 보호해주고 있습니다. 자, 1년으로. 근데 1년 미만 임대차 계약을 최소 1년으로 보장해준다. 단 임차인은 1년 미만을 규정할 수 있다. 임차인에게 유리하게 적용을 하고 있다. 대항력, 우선 변제권, 최우선 변제권. 주택임대차에서 대항력. 자, 변경된 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권리, 새로운 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권리. 이것이 이제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했을 때 이게 영시에 대항력이 발생한다라고 했어요. 자, 여기서는 주택의 인도라고 하면 사실상 이사해서 내가 점유하는 거죠. 점유. 이 점유는 내가 임대차 계약을 하고 거기서 직접 이사해서 내 이름 명의로 전입신고도 하고 거기서 이사해서 사는 거, 점유하는 거, 직접 점유. 직접 점유가 원칙이지만 간접 점유도 인정합니다. 간접 점유라는 건 타인을 통한 점유, 대리인을 통해서 점유할 수 있는 걸 간접 점유라고 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주택의 인도를 받고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했을 때 그 이익이 영시에 발생한다 그랬어요. 이거는 대항력 발생 요건이고 대항력을 발생해서 끝나는 게 아니고 계속 유지해야 돼요. 존속 요건. 존속하기 위해서는 계속 점유하고 있어야 돼. 이사 가지 말고 이사 살고 있어야 돼. 살고 있어야 되고 주민등록도 빼면 안 돼. 빼지 말고 주민등록을 빼면 안 되고 계속 유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존속 요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만약에 주택을 이 사람이 계약을 하고 전입신고를 했다 하더라도 여기 살지 않으면 대항력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가족의 주민등록. 배우자, 자녀 등 가족 주민등록을 둔 채 임차인만 주민등록을 일시 옮긴 경우 대항력이 유지된다. 이거는 자, 임대차 계약을 하고 전입신고를 했어요. 내 배우자도 같이 전입신고를 했어요. 살고 있어요. 내 가족들도 같이 전입을 해서 같이 살고 있어요.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대항력을 유지하려면 주민등록도 빼지 말고 계속 유지돼야지 대항력이 유지된다 그랬어요. 만약에 주민등록을 이탈하면 대항력이 상실합니다. 그리고 다시 들어왔다? 그럼 그때부터 다시 대항력이 발생해요. 그래서 가족이 주민등록을 다 한 상태에서 내가 계약자인 임차인 계약자가 내가 지방 발령으로 해서 다른 데 주민등록을 전입을 빼고 다시 들어왔어요. 그러면 이거 주민등록 이탈로 해서 대항력이 상실되는 거 아니냐? 물론 원칙은 그런데 이럴 때는 가족이 모두 주민등록을 같이 두고 있었다면 가족도 이것도 주민등록을 인정해 준다. 대항력을 유지해 준다. 다가구 주택과 공동주택. 다가구 주택은 뭐예요? 우리가 단독주택에는요. 다가구 주택, 단독주택 이렇게 구분해 볼 수 있죠.
그러면 다가구 주택은 이제 하나의 주택입니다. 단독주택이에요. 단독주택. 다가구 주택이 호수를 뺀 요 번지만 적었을 때 요것도 유효한 전입과 주민등록이 인정이 되냐, 대항력을 유지를 시킬 거냐 라고 했을 때 다가구 주택은 하나의 단독주택이기 때문에 호수를 적지 않았다 하더라도 대항력이 인정이 됩니다. 다만 공동주택, 만약에 이게 빌라나 연립 아파트였다고 하면 이 호수를 빼게 되면 유효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공동주택은 직원하고 호수까지 기재하여 유효하다. 자, 대항력 발생 시기에 전입신고 2길 0시다. 이번엔 상가를 보겠습니다. 상가 같은 경우에는 건물의 인도와 사업자 등록. 자, 사업자 등록증상의 사업자 부동산 표시는요, 임대차 계약서의 임차인과 부동산 표시가 일치해야 되고요. 여기 상가 건물도 마찬가지로 대항력 발생 시기는 사업자 등록 신고일 0시에 신고 2길 0시에 발생합니다. 우선 면제권은 후순위 권리자보다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를 받았는데요. 여기서는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 플러스 확정일자다. 배당 요구를 해야지 우선 변제권은 배당을 해주는데 그것도 배당 요구 종기까지 배당 요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확정일자는 동사무소 주민센터 가서 받거나 등기소, 그 다음에 공중인사무소도 받을 수 있다. 자, 상가 건물 임대차에서는 마찬가지로 우선 변제권 보면 요거는 주택이 아니고 상가죠. 예. 상가의 인도, 그 다음에 사업자 등록을 하고 확정일자를 받으는데요. 그리고 배당 요구 종기까지 배당 요구를 해야지 됐고요, 당연히. 그리고 확정일자는 어디서 받아요? 관할 세무서에서 사업자 등록하면서 받습니다. 자, 이번에 최우선 변제권, 순위 상관없이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다. 자, 주택은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 하면 돼요. 여러분, 최우선 변제권은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만 하면 되고요. 확정일자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확정일자 무관하다. 그래서 경매 신청 등기 전까지 주택을 인도받고 전입신고되어야 돼요. 그렇다면 경매 신청 등기 이후에 전입신고하게 되면 안 돼요. 그리고 여기 배당할 때 최우선으로 배당해더라도 주택가의 2분의 1 넘을 수가 없습니다. 2분의 1까지만 배당을 해줘요. 다수의 소액 임차인일 경우는 그럴 수 있죠. 자, 상가 같은 경우에 상가는 이것도 상가죠. 예, 상가의 인도를 받고 사업자 등록을 한다. 이것도 확정일자 무관합니다. 경매 신청 등기 전까지 이것도 사업자 등록이 되어야 하고요. 배당 요구 종기까지 배당 요구를 해야 됩니다. 그래도 소액 임차인도 건물가액의 2분의 1까지만 배당을 해줍니다. 자, 이 보증금 범위 아까 이게 봤죠? 자, 주택임대차의 계약 갱신 요구를 보겠습니다. 주택임대차 같은 경우에 계약이 만기됐을 때 보통 2년 계약을 하잖아요. 2년 계약 만기됐을 때 주인이 나가라 했을 때 이제 비워줘야 되는 거죠. 근데 2020년 7월에 법이 개정되면서 갱신 청구권이 주어졌죠. 임차인에게. 그래서 임차인은 2년 계약을 하고 만약에 자기가 더 살겠다라면은 최대 2년 연장 2+2 해서 4년까지 임대차를 기간을 보장받고 거주할 수가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자, 최장 4년까지 갱신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임대차 종료 6개월 전부터 2월 전 사이에 계약 갱신 요구를 해야 되고요. 이 경우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할 수가 없습니다. 상가 임대차 같은 경우에는 언제까지? 최장 10년까지 갱신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네. 상가 계약을 1년을 했다, 2년을 했다. 그 계약기가 만기돼서 제가 이번에 또 연장을 좀 하겠습니다. 했더니 임대인이 내가 들어와서 써야 되겠다. 정당한 사유 없이 이렇게 할 수 못한다는 거죠. 이 임차인은 거절할 수 없고 최대 10년까지 내가 임대차를 보장받고 여기서 사업을 운영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임대인은 마냥 임차인이 갱신 요구한다고 이렇게 거절할 수 없이 계속 연장만 해줘야 되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런 거절 사유가 있으면 거절할 수 있어요. 자, 보시면 상가임대차부터 먼저 볼까요? 상가임대차 계약갱신 거절 사유, 이런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임대인은 계약을 갱신을 거절할 수가 있다. 자, 첫 번째 3기 차임 연체시. 임차인이 임대료를 3개월치를 안 냈어. 연체했어. 그럴 경우에는 갱신 거절할 수가 있고요. 임차인이 거짓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했다. 자,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했다. 내가 이 정도의 보상을 해주고 좀 나가라 했다면 되는 거고요.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차인이 전대했다. 이러면 또 갱신 거절 사유가 되고요. 임차인이 고의 중과실로 건물을 파손했다. 그리고 임차한 건물이 멸실되어 임차 목적 달성이 어렵다. 7번 상가 건물이 노후 훼손 등으로 철거 재건축을 해야 할 경우. 그 다음에 8번 임차인이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주택임대차 계약갱신 거절 사유를 보겠습니다. 주택임차인이 2기 차임 연체시, 상가는 3기였는데 주택은 2기예요. 그리고 여기 2번부터 8, 여기 임차인 거짓기타 부정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쭉 여기까지는 요 주택임대차 거절 사유와 동일해요. 여기는 이제 주택 건물이 되겠죠. 그래서 주택 건물이 노후 훼손 등으로 재건축할 경우. 자, 그리고 이제 특이할 사항 요거 보세요. 9번. 임대인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 그러니까 주인이 내가 직접 들어와 살겠다 이럴 경우에는 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임대인은 여기에는 본인뿐만 아니라 직계 존비속이 포함된다. 직계 존비속 그 위에 아버지, 아들 뭐 이렇게 다 포함해서 들어온다라고 할 때는 임차인의 갱신 청구를 막을 수 있다. 갱신 거절을 할 수 있다. 여기서 임대인이 만약에 9번 사이로 내가 직접 들어갈 거라 해서 비워달라 라고 해서 임차인을 내보냈어요. 내보내고 새로 다른 사람한테 임대를 놨어. 시세대로 받기 위해서 내보내고 나서 내가 거기서 이득을 쳤다. 그럴 경우에는 임대인은 임차인의 손해를 배상한다. 뭐 이러한 손해는 월세였다면 뭐 한 3개월치 월세라든지 아니면 그 당시에 그 얘가 새로 임대를 오면서 얻은 그 수익분, 기존에 임대를 놨던 그 임차인의 월세와 새로 임대를 놨을 때의 임대인의 월세의 그 차익에 대한 수익분의 한 뭐 2년치 이렇게 임차인의 손해를 배상한다라고 돼 있어요. 자, 이번엔 묵시의 갱신. 임대차 종료 6월 전부터 2개월 전 사이에 쌍방에 아무런 통지가 없을 경우 자동이 갱신됩니다. 그러면 임대차 종료가 6개월 전부터 2개월 사이에 서로 간에 아무런 통지가 없으면 지났을 때 자동으로 2년간 또 살 수 있다. 자동 갱신된다. 자, 단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 해지 통고할 수 있고 임대인이 해지 통고 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해지 효력이 발생한다. 차임 2기 연체상 임차인은 자동 갱신이 안 된다. 임차인은 2년 만기돼서 아무런 통보를 안 하고 자동 연장이 됐어요. 자동 갱신이 됐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임차인이 나가야 되겠어. 이사 갈 때가 생겨가지고 가야 되겠어. 그러니까 2년간을 앞으로 살 수 있는데 내가 미리 좀 이사를 하고 싶어. 이럴 때 임대인한테는 언제든지 통보할 수 있습니다. 이사를 가야 되겠습니다. 통지를 하게 되면 임차인은 통보를 하게 되면 그 임대인은 해지 통보 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해지 효력이 발생돼요. 해지 효력이 발생된다는 것은 임대인은 그 보증금을 임대인에게 지급할 의무가 생긴다는 것이죠. 그리고 임차인은 거기에 대해서 집을 비워줄 의무가 생기는 것이고요. 상가를 보게 되면 상가 같은 경우에는 임대차 종료 6월 전부터 1월 전 사이에 쌍방에 아무런 통지가 없을 경우 자동갱신된다. 주택은 2개월 전 사이죠. 이것도 이제 금년도에 법이 1개월에서 바뀌었고요.
6월 전부터 1월 전 사이에 아무런 통보가 없을 때 자동갱신이 됩니다. 1년간 자동갱신이 돼요. 단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 해지 통보할 수가 있습니다. 임대인이 그 해지 통보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해지효력이 발생하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차임 3기 연체인은 자동갱신이 안 됩니다. 또 3기 연체 시 임대인은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가 있다. 중간에 계약 기간 중이라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네. 자, 차임 보증금 증액의 제한. 차임 또는 보증금은 연 5% 이내 이상 못 올리고요. 여기서도 상가도 연 5% 이상 올릴 수가 없습니다. 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한 경우 산정률에 제한이 있는데요. 자, 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한다라고 할 때 첫 번째 연 10% 주택입니다. 연 10% 또는 기준금리 플러스 연 2%를 초과하지 못해요. 그래서 1 또는 2 중 낮은 걸로 적용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보증금 2억 중에 1억 원을 월세를 전환한다라고 할 때 여기 연 10% 여기 10%를 적용하냐 아니면 또는 여기 2번 기준금리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0.5라 그러면 0.5 플러스 2% 그럼 2.5%죠? 그러니까 2.5%를 초과할 수 없어요. 그래서 10%가 2.5% 어느 게 낮아요? 2.5%. 그럼 2.5%를 적용을 합니다. 그럼 1억이 2.5%는 월 20만 요 금액이 되겠죠? 전에 낼 때 요 금액으로 적용한다. 이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상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연 12% 또는 기준금리 4.5배를 초과할 수 없다. 두 가지 낮은 비율을 적용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주택 같은 경우에는 권리금이 없습니다. 근데 상가 임차인 경우에는 권리금 보호 규정이 있어요. 상가 같은 경우는 권리금이 아주 중요하죠. 상가 권리금 보호 규정을 보게 되면 자, 이 권리금이 뭡니까? 권리금이란 임대료 이외에 지급한 유무형의 재산적 가치. 권리금이란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 건물에서 영업을 하는 자 또는 영업을 하려는 자가 영업시설, 비품,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상가 건물의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유무형의 재산적 가치, 양도 또는 이용 대가로서 임대인 임차인에게 보증금과 차입 이외에 지급하는 금전 등의 대가를 말한다. 상가 같은 경우에는 영업을 하면서 얻은 어떤 고객들이나 그것도 홍보하면서 얻은 많은 이런 그 이권들이 있죠. 자료들도 있고 홍보도 해서 거기서 상권을 많이 살렸어요. 그 부가가치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호해 주는데 자, 임대인은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정당한 사유 없는 한 임차인이 주소한 신규 임차인이 되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임대인의 권리금 지급 방해 행위 구체적 내용을 보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신규 임차인이 되는 자에게 권리금을 요구하거나 권리금을 수수하는 행위. 자, 임대인이 새로운 임차인에게 권리금 자기한테 달라 하는 경우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를 하여금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 못된 행위죠. 그리고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상가 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주변 상가 건물의 차입 및 보증금, 그 밖의 부담에 따른 금액에 비추어 현저히 고액의 차임과 보증금을 요구하는 행위. 새로 들어오려는 임차인에게 기존의 임대료 월세보다 훨씬 많은 고액의 보증금과 차입을 요구한다. 그럼 계약을 뭐 하지 말란 얘기죠. 그 밖에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인이 임차인이 주소한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와 임대차 계약에 거절을 하는 경우 새로운 임차인 들어와서 빠져나가려고 하는데 뭐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차 계약을 안 해. 뭐 새로운 임차인 데리고 왔더니 아우 난 쟤 마음에 안 들어. 관상이 마음에 안 들어. 쟤 뭐 이런 식으로 했다 이거죠. 그럼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다음에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렇게 거절할 수 있는데 그럼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거절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것이 정당한 사유냐? 신규 임차인이 자력이 없는 경우. 이거 중요하죠. 신규 임차인 뭐 자력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월세를 꼬박꼬박 내겠습니까? 근데 이런 거 입증하기는 좀 쉽지 않겠죠? 그다음에 신규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 위반의 우려가 있는 경우, 그 밖에 임대차를 유지하기 어려운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이런 경우가 있다면 신규 임차인이 거절할 수 있겠죠. 그리고 3번 1년 6개월 이상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다. 아니, 임대차를 하고 임차인이 1년 6개월 동안 장사를 하지 않아. 그래놓고 새로 임차인 데리고 와서 권리금 받고 나가겠대. 이럴 경우는 이제 거절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임대인이 선택한 신규 임차인이 임차인과 권리금 계약을 체결하고 권리금 지급을 지급한 경우. 자, 임대인이 선택한 신규 임차인이 임차인과 권리금 계약을 체결하고 권리금을 지급했다. 이런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됩니다. 임대인이 권리금 지급 방해를 한 경우에는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데 어떻게 되냐면 신규 임차인이 지급하기로 한 금액과 임대차 종료 시의 권리금 중 낮은 금액을 손해배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손해배상은 임대차가 종료한 날부터 3년 내에 행사를 해야 되고요. 자, 이 권리금의 산정을 하기 위해서는 국토교통부 장관은 권리금에 대한 감정평가의 절차 방법 등에 관한 기준을 고시하고 표준권리금 계약서를 작성하여 사용 권장할 수가 있다. 그래서 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여기에 대한 정당한 권리금에 대해서 감정을 하고 또 권리금 계약서를 표준계약서를 만듦으로 인해서 이렇게 분쟁의 소지를 줄이고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권리금 적용의 제외가 있습니다. 권리금 적용 제외. 이런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에 따른 대규모 점포 또는 준대규모 점포의 일부, 그 대형마트 있죠. 대형마트는 입점인 그다음에 백화점에 있는 상인들, 쇼핑몰들 있는 임차인들은 권리금이 적용이 제외가 됩니다. 그리고 국유재산과 공유재산을 내가 전대차했다 이런 전차인들은 이 권리금 적용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